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정보보호론이 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몇 마디 합니다. 정보보호론은 2014년부터 전산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었죠. 해서 2014년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출제가 자연과학적이 아니고 인문사회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적, 인문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보보호론은 암호하고 연관을 가지고 암호는 현대수학, 정수론하고 연관을 가집니다. 수학적인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정보보호론이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많이 넣어서 출제되었다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자연과학적, 어떤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인문사회적으로 많이 출제되어서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공부 방향을 잘못 설정한 사람은 아무리 쉽게 출제되었겠지만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것이고,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한 사람은 쉽게 적절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보호론 공부는 자연과학적보다는 인문사회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2014년에 출제되고 지금까지 자연과학적인 것은 많이 출제되지 않고 인문사회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보보호론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경우는 작년에 국회 국업시험이었습니다. 작년 국회 국업시험 보고 사람들이 정보보호론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었나 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국회 국업시험 1명 채용했는데 합격점은 73점밖에 안 됩니다.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정보보호론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지금 3년 시행되고 지금 4년 차인데 출제 경향은 비슷하므로 너무 어려운 거는 공부하지 말고 인문사회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해서 목표 점수는 85점으로 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료구조는 목표 점수 90점으로 해놓고 쉽게 출제된다면서 목표 점수를 왜 85점으로 합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85점만 받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2014년 합격 점수 보면은 7급도 74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85점 받으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고 100점 받는다고 월급 2배 주는 거 아니죠.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85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료구조, DB, 소공 이런 과목은 지금까지 단연간 출제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출제된 경향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공부를 하면은 90점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보호론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깊이 있게 이상한 문제 놓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것저것 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85점은 커녕 60점, 70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공부할 것을 잘 선택해서 적절하게 공부를 하면은 적은 분량의 공부로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오히려 85점 아니라 정확하게 출제되면 90점, 95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권고하는 게 뭔지 잘 이해해서 효과적인 공부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년 쉽게 출제되었다 그랬는데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합니다. 이제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이것도 반드시 쉬운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 1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죠. 시험장에서 누구나 답은 1번으로 했겠죠. 이거 틀린 사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숨기는 기술,
스테가노그래피 너무나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확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설을 좀 첨부합니다. 먼저 이 스테가노그래피하고 암호의 차이점은 뭐냐? 잘 아시죠? 이 스테가노그래피 숨기는 기술, 암호는 뭡니까? 변형 기술이 되는 거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이 문제 항목에 있는 스테가노그래피 말고 워터마킹, 핑거프린팅은 뭐냐 이거죠. 결론은 워터마킹, 이 핑거프린팅은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응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다 뭐가 되느냐? 숨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터마킹하고 핑거프린팅은 사후적 의미의 저작권 보호에 사용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반드시 1번만 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워터마킹, 핑거프린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출제하려면은 정보를 숨기는 기술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은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출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따질 필요 없고 이 문제가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는 다르게 출제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시죠? 객관식 시험 문제니까요. 해서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가로채기 공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지금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로채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요소로 뭐가 되느냐 이런 건데, 먼저 이 가로채기 공격은 도청하고 연관을 가지죠. 중간에서 가로챘으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남이 가로챘을 때 못 알아보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암호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암호화해서 전송하면은 도중에 해커가 가로채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암호화, 곧 기밀성이 되겠죠.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유형의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 등등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에 공개키 암호 시스템. 이 문제 역시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칭키, 비대칭키, 해시 함수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도 공개키는 크게 전자서명하고 암호 응용될 수 있는데, 전자서명은 다음 이야기하고 이 문제는 암호문하고 연관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암호문 하면은 이 정보보호론 책에 앨리스 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키 시스템에서 암호, 메시지 암호는 뭐로 하느냐? 전자서명은 송신자의 개인키로 하죠. 그런데 암호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합니다.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를 해서 수신자가 받아서 자기 개인키로 복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밥이 수신자니까요. 밥의 공개키로 암호하고 밥의 개인키로 복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 니언에 들어갈 내용은 수신자, 밥의 공개키, 디귿은 복호할 때 해야 되니까요. 수신자, 밥의 개인키를 사용해서 복호하면 됩니다. 너무나 평이한 문제지만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는 사람은 이 보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 문제는 많이 출제되고 기본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함수 역시 시험에 잘 출제되는데, 해시함수는 암호학적 해시함수가 있고 자료구조의 해시함수가 있죠.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에서는 해시함수라고 하면은 암호학적 해시함수를 말합니다. 자, 이 문제도 해시함수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많습니다. 1번에 고정길이 해시가 저항성 이런 거 많은데 앞으로 문제 놓을 때 핵심 포인트에 따라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데이터 암호하고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암호학적 해시함수에서 이야기하는 암호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암호학적 해시함수니까 해시함수로 암호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해시함수로 암호화한다 그러면 또 틀렸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하죠. 그럼 내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나 비밀번호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은행 직원이 우리도 비밀번호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밀번호는 내부적으로 이런 해시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시함수를 적용하면은 거꾸로 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 나도 모르지만 그 은행 직원 다루는 주체도 비밀번호 원래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거는 암호화가 되었을 때 복화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암호화 한 경우는 복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에 따라서는 암호화 했을 때 복화가 되어야 되는 게 있고 복화가 될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비밀번호가 복화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해시함수를 적용해서 기밀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시함수도 암호학적 해시함수니까 뭐 암호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복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해시함수는 암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3번이 되는데 해시함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보안 이런 책에서는 해시함수도 암호화, 복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화가 안 되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시함수는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은 안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용어 사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문제 푸는데 조심하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SA 암호 알고리즘인데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칭키, 비대칭키, 대칭키는 암호 속도가 빠르고 비대칭키, 대표적으로 RSA, 라빈 같은 게 있죠. 비대칭키는 수학적으로 복잡하니까요. 수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번 AES보다 뭐 수행 속도가 빠르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물론 뭐 처음 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이 어려울 줄 몰라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